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백현빈의 정면 돌파 진행자 백현빈입니다. 4.10 총선, 오늘로 딱 27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총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시민뿐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그 식민 지배에서 진정으로 맞섰던 존재는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에 항거했었던 수많은 인사들도 시민의 자리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항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재, 이승만 정부의 독재, 박정희 정부의 독재, 전두환 정부의 독재까지 이 모든 독재에 맞섰던 가장 중요한 존재도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 때도 도망가는 권력자들 속에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존재는 바로 시민이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는 시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시민, 지금 4.10 총선을 앞두고 바로 그 시민이 주인공으로서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 총선 특집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총선의 정치의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마을의 인문학 대표 백현빈의 정면 돌파 방송 진행자 백현빈입니다. 우리 스튜디오에는 오늘 최요한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정치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예, 우리 오늘 이렇게 젊고 발랄한 백현빈 대표랑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때 조금 발랄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아주 발랄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딱 내용을 보니까 벌써 발랄하기보다는 좀 장엄한 내용이 많을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케 하는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왜 이 특집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얘기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해찬 총선 후보가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2012년 11월 28일 SNS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가 이분이 26살 때 이 얘기를 했다는데 저랑 조금 비슷한 연령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때쯤에 뭐 하고 있었는지 제가 2012년 요때 제 SNS를 한번 다시 봤는데요. 네. 요때 제가 아주 감사하게도 그 서울대 석사과정 막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서 처음 다짐 그대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합격하면서 썼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두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최소한의 선택 기준 어디에 있을지 지금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이 기사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2012년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많은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했어요. 예, 반대하다가 반대편으로부터 무지하게 공격을 많이 당했죠. 예,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4월 총선이 한일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랬고 2012년 이명박 정권 때였어요. 이후에 나온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넘어가서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너무나 친일파가 이제는 대놓고 나는 친일파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엔 창피해서 눈치 봐가면서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오늘 팍팍 파서 다 까발려 버립시다. 네. 화가 나네 진짜. 네, 이제 우리가 발랄하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토픽이었습니다. 예.
네, 저도 궁금하네요.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장해찬 후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요, 네. 우리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4세대 걸그룹 중에 아이브 팬입니다. 다이브인데요. 알아요? 그런데 K-팝, K-드라마, 영화, 푸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압도합니다. 문화가 일본을 압도하려면은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 시민의식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본은 단 한 번도 권력자를 내쫓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권력자들을 제어하거나 힘을 합쳐 싸우거나 심지어 내쫓은 경험까지 갖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이런 시민 정신이 있는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발톱에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해찬 씨하고는 난 개인적으로 방송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관계지만 그거는 그거고 공적인 차원에서는 인정 못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네, 오늘 아마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네. 장해찬과 백현빈의 수준 차이를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용원 상임위원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9차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이 독립 보고서,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나 우리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잘 살피고 있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일본군 성노예제 알고 있는데 자꾸 계속 꺼내가지고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끝난 역사인지, 그분들은 다 사라진 존재인 것인지, 공교롭게도 이 인권위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인권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또 참 과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인식, 그 역사 인식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그런 이야기 있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옛날 사실은 카메라 광고 카피인데 지금 기록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기억은 묻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5.18 때 그 당시에는 5.18 광주에서는 북한군 얘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나온 것이 한참 후에나 북한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명확하게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옛날에 사관은 뭐 선조대왕입니까? 말에서 떨어져서 창피해서 사관이 모르도록 하여라 라는 것을 사관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관이 모르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고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남기는 건데 기록을 없으면 쟤네들은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기고 역사를 이렇게 바로 써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기록을 남겨야만 쟤들이 나중에 딴 말 안 한다니까요.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굉장히 대단한 자리고 뭐 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역사를 왜곡하고 어떻게든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일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하고 있는 걸 줄 알았어.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 피눈물 나는 그 가족들과 피눈물 나는 당사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답변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지혜님 무조건 1번입니다. 또 전 노노5님 일찍이 자랑스럽다. 일찍들은 부끄럽다네. 뭐 JJ님 제발 일찍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일 인식에 대한 심판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김예진님, 네. 방금 말씀하셨죠. 김지혜님. 네. 1번 찍어서 승리를 하는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1번 찍어서 승리하는 모습, 일본을 이기는, 승리하는 모습을 역사에 기록한 길만이 유일하다. 지금은 다른 답이 없다.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인정해요. 왜냐하면 덩치가 크고 권력을 담지해야 되기 때문에 힘차게 나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나갔다면 묵직하게 밀고 나갑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찍어 승일하자가 답이 정확한 답입니다. 과거와 달리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는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를 또는 기록을 소수가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권력자가 그것을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릴 우려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반대로 이 미디어가 이제 홍수라고 하는 시대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 이제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록을 남긴다고 해도 이게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금방 보고 잊어버리고 어쩌면 오늘 방송도 또 보시는 분들이 금방 잊어버리실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말로 하나의 미디어 전쟁, 문화 전쟁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좀 우리가 시민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 박민식이라고 하는 좀 보훈처장 역할을 했던 지금 강서을 후보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강서을 주민들 박민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선엽 쉴드 치면서 아니 문재인 아버지도 흥남시청 농업개장 하지 않았냐? 두 사람 나이 비슷하다. 그럼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파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가짜 뉴스예요. 해방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어요. 해방 이후에. 근데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흥남시 청에 농업개장 한 거 아니냐? 똑같은 친일파 아니냐? 그게 뭔 차이가 있냐? 라고 해서 눈치고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그럴 수도 있네.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정말 90% 진짜에다 10% 가짜 타는 거거든. 그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하신 건 서울의 소리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거기서 나온 진실된 목소리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 같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서 가짜뉴스 나오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저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송 많이 하는데 진행자가 가짜뉴스를 질문해요. 그럼 그거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 이따가 건국정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서울의 소리를 사랑하시는 길이 애국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미르님께서 이 남자들 누군가요? 유익하네 하고 또 응원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용원님 일찍 일어나서 일찍 선거하고 일찍 놀러 가자 말씀 주셨는데요. 박수.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우리 일찍 일어나서 그날 즐겁게 보내시고 결과도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 영화 파묘 혹시 보셨는지요? 봤죠. 네, 봤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올해 천만 고지를 넘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뭐 흥행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워낙 명배우들의 열연이 있었고요. 이게 거의 2시간이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예. 그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파묘 아직도 안 보신 분 계시면은 보세요. 절대 2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지금 12일 현재 그러니까 나온 날짜가 나온 게 12일 현재 829만 9,162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900만 고지 돌파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1,000만 고지 돌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왜 이렇게 파묘가 강세를 보이느냐? 그보다 먼저 시작한 건국전쟁 죽었거든요. 이유는 건국전쟁에서 홍보해줘서 그런 건데 그건 이따 얘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 전쟁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문화계입니다. 그 중에 영화계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파면은요 우리의 기록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입니다. 중간에 쇠꼬챙이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제가 새로운 해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정말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강국이 되고 싶다. 해방된 조국은 문화강국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파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보세요. 네.
아무튼 꼭 시청을 하고 우리가 서울의 봄을 작년에 열었다면은 이제 진실을 파묘해서 올 봄에 다시 한번 진정한 진실을 대한민국에서 열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묘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또 대비되는 부분들 또 놀라운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보실까요? 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기 주인공 배역의 그 이름들과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상덕 역할은 최민식 씨. 실제로, 네, 최민식 씨는 독립운동가 이 김상덕이라는 이름과 또 교차를 하는데요. 이 김상덕님은 일제강점기에 독립군과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광복 후에 친일파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친일파 처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과 또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고영근, 우리 등장인물에서 영근으로 유해진님 역할 맡으셨던 이 영근님은 명성황후 그 사해에 협조한 조선인 우범선을 척살했고 고종과 민비, 순종이 묻힌 남양주에 자리한 홍윤응의 능지기로서 여생을 보내다가 또 세상을 떠난 인물로서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영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쫓아가서 우범선을 척살했거든요. 일본까지 쫓아가서 척살하고 남은 여생을 정말로 충직한 조선에 충직한 신하로서 여생을 살다 보낸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우범선이 척살당한 우범선이 한국의 대표적인 농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우장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장춘 선생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사실 일본에 그대로 있으면은 일본에서 대우 받으면서 뭐 노벨상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잘못을 속죄한다는 차원에서 헌신한 것이 바로 우장춘 박사라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또 등장인물로서 우리 여성 무속인으로 나왔던 이 화림, 이게 또 사실은 독립운동가 이화림님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 무장 독립투쟁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김구 선생이 주도한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태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 독립운동사라든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화림 선생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영화 볼 때 화림이라고 얘기 나와서 막 머리를 돌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누굴까 하고 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독립운동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 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네. 배우 또 이도현 씨가 맡았던 이 봉길, 이 봉길 역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정말로 1930년대 그 일본군 일왕 탄생 기념식과 또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다수의 일본군 고위 인사들을 사살하고 부상당하게 한 의거를 또 직접 일으키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이 네 분이 다 독립운동의 모티프가 되시는 분들의 이름을 따왔는데 단순히 이름만 따온 게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장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또 주목했었던 게요. 네. 그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차량 번호가 081호더라고요. 082로. 네, 8월 15일 뭐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죠. 0301도 있어요. 아. 3.1절도 있어요. 우리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뭐 계속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네. 영화적인 장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짜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들어가는 거는 아마도 파묘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격 자체가 묘를 판다는 건데 그 묘를 파는 그 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저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컬트 영화 잘 못 봐요. 공포 영화 중간에 깜짝깜짝 놀라서 그게 싫은데 물론 여기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공포, 의미가 있는 놀람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조금 마음이 불안하시거나 두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카라멜 팝콘하고 같이 조금 보시면 좀 편할. 뭐라? 카라멜 팝콘을 아, 조금 카라멜 팝콘. 드시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2시간, 아. 저도 또 끝까지 2시간 그래서 두려움 맞아요. 없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의 이 장치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예컨대 이제 그 영화가 전반적으로 풍기는 어떤 그 카메라의 어떤 배색이라든지 배경의 색깔에서 느껴지는 신비성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이 그 최종적으로 튀어나온 너무 스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일본의 그 장군 쇼군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인물의 어떤 사이즈보다도 상당히 더 크게 그려지고 그거를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것도 나름의 영화의 장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네. 험한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험한 것이 나타났어. 알고 보니까 막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상징 뭐 불로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험한 것의 정체에 우파와 극렬 반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해요. 정말로 이 영화를 만든 장지영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땅의 과거 상처와 트라우마를 파묘해버리고 싶었다. 반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영화 만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반일 좌파 영화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이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 저게 반일 좌파 영화야? 그럼 봐야겠네? 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얘기하고 홍보해 준다는 것은 잘 몰랐다라는 것이지. 자, 영화에서 나오는 저 험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각자 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친일파 입장에서는 그 험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현명한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저 험한 것이 해방된 지 8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 땅을 배회하고 있는 친일파의 그림자일 것이다. 그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새말뚝이 어디냐? 일본이 도대체 왜 새말뚝을 박았겠냐? 이게 풍수지리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 네. 미신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경복궁을 압도하는 위치에 뒀었던 조선총독부라든지 아니면 2022년에 이게 다시 연결이 되기는 했었는데 과거에 그 창덕궁, 창경궁에서 그 왕이 종묘까지 이동하는 길이 연결돼 있었던 거를 단절해버리고 네. 그리고 도로로 뚫었던 거를 그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 일본이 그 도로를 단절했던 이유 또 한 가지는 왕실이었던 왕궁이었던 창경궁을 동물원인 창경원으로 바꿨던 것까지 그러한 수많은 공간적인 변화들이 공간 속의 사람의 행태, 사람의 정서를 과연 내포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말뚝이라는 게 꼭 쇠말뚝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대한민국 국토에 다른 형태의 말뚝을 충분히 박았을 수 있겠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래서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창경원이 기억나거든요. 아, 네. 어렸을 땐 몰랐어요. 창경원이라는 것이 있고 창경원에 가면 동물을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들떴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면 한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을 코끼리, 기린, 곰, 호랑이, 사자, 동물을 풀어놓고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능멸하는 것이거든요. 창경원을 만들어서 나라의 핵심이 되는 곳을 능멸하는 장소, 그것이 쇠말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쇠말뚝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 풍수지리적 맥을 끊었다라고 해서 쇠말뚝을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풍수 침략 가설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일제가 와서 쇠말뚝을 박은 것, 한국의 맥을, 조선의 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 박았다,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토지 사업을 위해서 삼각점을 박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수구 세력이 그러죠. 봐, 토지 측량 때문에 박은 건데 너네 그걸 무슨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쇠말뚝을 박은 거라고 자꾸 우기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왜 토지 측량합니까? 왜 토지 측량하냐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토지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일제가 그래서 토지 측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쇠말뚝을 박았다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쇠말뚝을 뽑는 저항이 있었어요. 1913년 한 해만 해도 그런 일이 쇠말뚝을 뽑고 표지를 훼손한 일이 162건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도 정말 농민들의 땅, 일반인들의 이 땅을 일제가 수탈해 가려고 표지 측량을 하니까 우리 조선인들이 그때 이 삼각점으로 박아둔 쇠말뚝을 뽑으로 말미암아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쇠말뚝을 박았다라고 이 소문을 통해서 조선 일반 인민들, 민중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저항이거든요. 옛날에 저 홍범도 우리 장군의 별명이 뭡니까? 나르는 홍범도 축지법을 썼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축지법 씁니까?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가랑잎으로 압록강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암울했던 상황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사들이, 무장항쟁하는 투사들이 막 이렇게 축지법 쓰고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민중들의 염원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쇠말뚝으로 박았다라는 거 민족정기를 끊으려고 하는 일제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조선 민중들의 입장을 보면 우리의 땅에 쟤들이 측량을 통해서 땅을 뺏어 가려고 하는 쇠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쇠말뚝을 뽑는 표지를 훼손하는 그런 저항을 했다라니까 162건이나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일본 헌병대가 저 무식한 조선인들이라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에 대한 일본 저항에 대한 절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저기 우파들 내지 수구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민족정기 훼손한다라고 저렇게 좌파 내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데 그걸 진짜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더 큰 본질적인 비유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뭐 일제 잔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뭐 소소하게 뭐 여러 가지 언어적인 거 이런 네.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의 학교 건물에서 20세기의 사람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만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풍속도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서당의 어떤 교육 방식의 그림과 이제 전형적으로 일제시대 때 단상의 앞에 서서 칼을 차고 들어오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이미지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교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이 조직 문화로 이게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일제의 잔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쇠말뚝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는 일제의 잔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 중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보수와 진보예요. 지금 보수 정치인 뭐 저기 어디야 그 국민의힘대로 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보수 아닙니다. 수구예요. 보수는 따로 있어요. 자, 보수는 해방 이후에 김구가 진짜 보수입니다. CR 함석헌 선생이 진짜 보수고 개운재 선생이 보수고 제야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장준하 선생이 보수예요. 북의 분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북에 넘어간 문익환 목사님이 진짜 보수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고 지금 국민의힘을 참칭하는 정치인들은 수구입니다. 반공 친미하면서 과거 자신의 친일의 길을 덮기 위해서 보수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뺏어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친일파들이
미영 귀축이라고 했어요. 미국 영국 귀신 내쫓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대동아 공영권 건설하자. 소위 얘기해서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 정책이 대동아 공영권 건설인데 이걸 부르짖었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일본이 깨지고 나니까 친일 쪽에 있다가 반공 외치면서 친미로 바뀐 거예요. 친미 반공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사실 교육받을 때도 그렇게 남아 있었고 알게 모르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 어진여인님께서도 조금 중간에 궁금한 거를 하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정리가 딱 되네요. 한자 뜻은 우리 이 장송 제목을 조금 약간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승일인가 숭일인가? 예, 맞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냐, 일본을 숭배하냐? 그러니까 그 일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승일의 문제일 것이고요. 일본을 숭배할 것이냐? 이것이 숭일의 문제일 것입니다. 질문 주셔서 요거 답변 드리고요. 또 우리 콩나물님도 또 함께 응원의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좀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좀 주목해 볼 만했던 게 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묻혀 있었죠. 네. 하나는 이제 친일파의 관이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본질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쇼군의 귀신이 들어있는 네. 그 관이 있었는데 이 관을 두 개를 장치로서 넣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굉장히 이렇게 고관대작으로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완용이. 그리고 뭐 그런 친일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죽어서도 그런 커다란 묘에서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진실이 묻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충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백 대표도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의미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제 현상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도 근본적으로 그 쇼군의 관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제 거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나왔을 거고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탄압, 일제의 탄압에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본질도 있었을 것이고 침략이라는 본질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반평화적인 폭력성이라는 본질도 들어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우리가 친일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제는 더 본질적인 폭력의 문제, 침탈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누그러들고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민중의 정동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좀 저는 의미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 실제로 2009년에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한 김백일, 신흥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웅준,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백선엽 등 이 인물들이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아까 제가 교실에 대한 예를 잠깐 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일제의 흔적들, 전쟁의 흔적들, 침탈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조차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광복회가 조사했던 친일행위의 국립현충원 안장 불가 2장 단죄비 설치에 대한 법률에 찬성한다고 밝힌 적도 있어요. 선거 앞두고는 뭔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선거 앞두고 친일행위 국립현충원 안장 불가 2장 단죄비 설치를 위한 법률에 찬성한다라고 누가 밝혔냐면은 정진석, 박덕흠, 김태흠, 성일종, 이미자, 조혜진 등 43명이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남몰라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알기를 호구로 알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서 200석 이상 얻고 그렇게 되면은 이 법안 다시 개설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으로부터 거세해야 합니다. 이게 과격한 게 아니라요.
이미 국가에서 친일 반민족 지도자 친일 진상 규명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물만 해도 68명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 투사들이 쟤네들이랑 같이 묻혀 있는 것이 저주스러울 거예요, 아마. 어떻게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묻혀 있습니까? 반면 오히려 거기에 인정받지 못한 우리가 모르는, 제가 아까 이하림 선생 몰라서 창피했다라고 했죠. 일본군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주벌판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늑대나 이리한테 뜯겨 죽은, 얼어 죽은, 굶어 죽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 사람들의 혼을 우리가 지금 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친일파를 기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왜곡을 지금 우리는 현충원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그래서 프레임,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영화 얘기 많이 되고 있죠. 건국전쟁,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직접 영화 파묘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반일, 항일, 근거도 없는 민족 감정을 악용하는 영화보다 대한민국 구한 사람이 누군지 진실의 영화에 눈을 돌려달라. 굳이 사악한 악령 출몰하는 영화에 아무 개념 없이 가서 서울의 봄 1300만 올린 것처럼 엉뚱한 짓 하지 말자. 아주 보통 영화 감독님들은 이런 평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감독님들께 많이 알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평을 하셨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사실은 영화 감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희로애락을 거치면서 죽는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이 영화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영화 감독들은 얘기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이야기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거든요. 저도 이제 감독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방금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김덕영 감독 그 메시지 말씀이신 거죠? 그거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반일 항일 근거도 없다? 아닙니다. 근거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파묘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족 감정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더 그래, 김덕영 감독이 더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구한 사람이 누군지 이승만이 구하지 않았어요. 전쟁 나자마자 대구까지 내가 도망갔다가 그 측근조차 각하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그래서 쪽팔려서 다시 대전 간 사람이 이승만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악한 악령이 출몰하는 영화, 사악한 악령이 출몰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왜? 그들이 일본 일제가 아직도 떠다니고 있으니까 유령처럼 아무 개념 없이 가서 서울에 보면 1300만을 울려 1300만 명의 진실한 눈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게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TV 토론 했으면 좋겠어, 진짜. 한번 우리 이 방송을 계기로 TV 토론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우리 또 최요한 선생님께서 직접 또 평을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건국전쟁에서 민간인 학살 내용이 빠진 것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쿠키뉴스인가 어느 신문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건국전쟁에서 빠진 건 민간인 학살 부분이 빠졌습니다. 보도연맹, 소위 여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에 사회주의자 내지 그쪽 활동을 했는데 난 이제 전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서명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각 지역별로 할당하게 하니까 다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불러서 이거 여기 사인하시면은 쌀 한 대박 드립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해서 사인한 게 보도연맹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몰아서 학살한 게 보도연맹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이승만 정권 시절에 수도 없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냥 학살당했어요. 근데 이 학살당한 이 내용이 건국전쟁에선 빠져있단 말이죠. 명확하게 의도적입니다.
학살 얘기 안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4.3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순 순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합니다. 김덕영 감독에게 지금 구중군천을 떠돌아다니는 학살당한 영혼들이 탄식할 겁니다. 양심 있냐고. 네. 역사에서 우리가 특히 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이 갈리기도 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던 대통령이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구속이 된 대통령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구속이 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5명의 대통령, 뭐 이렇게 총에 맞아서 서거하거나 이런 대통령을 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순수하게 법의 선상이나 공식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선상에 있는 이 5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어요. 그거를 굳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활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친일 내지 친일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숭일, 일본을 이기자, 숭배하지 말고 승일, 이기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승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겉으로는 진짜 오랫동안 항일운동을 했다는 독립외교 투사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독재자로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닦은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것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이야기예요. 거기에 반항하니까 민간이 학살을 했고 전쟁 벌어지자마자 무책임하게 자기가 정부가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개인이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대국식이나. 그래서 너무 몰렸다 보니까 각하 너무 몰려왔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대전으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이런 역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짓자고요. 아직도 살구 유가족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이 그때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연세가 지금 많으시죠. 유가족들이 생각할 땐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살리자고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왜 김덕영 감독을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이거 답하세요. 네.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본질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국민들은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식민사관 속에서, 또 이런 건국전쟁이나 또는 이승만 기념화에 대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회주의를 배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렇죠. 반민특위 정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정권에서 권력자들이 당시의 친일 권력자들의 외압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아, 독립운동한 사람은 고단하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아, 친일을 한 사람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나라가 바뀌어도 저도 잘 살 수 있구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예전에 신촌에서 열렸었던 그 촛불 대행진 집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의 아버지가 장관이 되고 정말 주요 이 직위에 임명되는 걸 보면서 아,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많은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아이가 아무리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혀도 얼마든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수많은 지금 학력, 경력 위조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아, 얼마든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폭력에도, 거짓에도, 또 악랄한 여러 가지 행위에도, 또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에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고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회주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역사가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예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멸망하고
그리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린더라. 3대가 아니에요. 이제 4대, 5대까지 갑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직접 경험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3대, 4대까지 못 살고 어렵고 그런 후손들이 마음만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건 있죠. 내가 잘 살았으면은 우리 독립운동하신 선조님께 폐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못 살아서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은 있지만 역사를 봤을 때 그분들은 떳떳한 거예요. 독재 부역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변절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역사 앞에서 떳떳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절하고 넘어가고 그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변절해 놓고서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사람들 내가 알고 있거든. 그렇게 넘어가는 꼴을 내가 눈으로 지금 봤거든. 90년 1월 22일 3당 합당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많이 봤거든. 영화 암살에 나오는 염석진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나중에 반민특위 나와가지고 총알자국 막 해서 독립운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전지현이라는 그때 미션을 가지고 사살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냉혹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변절자로 명확하게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한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좀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기회주의의 악순환 정말 끊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지난 3월 2일 한강진역에서 열린 국민대항쟁 집회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와. 이승만 기념영화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묵사반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념관을 짓고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워도 아무도 몰라주고 진일했던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시민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맞서겠다고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배고픔을 이기고 초봄의 추위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독립의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을 지킬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민초들은 굳건하게 독재자를 물리쳤다. 물리쳤다. 네. 감동적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민초들은 독재자의 항거에서 싸웠다라는 게 중요해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돈 들고 막 그런 일이긴 하지만 내가 촛불 들고 나가서 독재자를 내쫓았을 때 수십 년 후에 내 손자들이 할아버지는 옛날 이런 역사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독자님들 박근혜 내쫓을 때 아마 촛불 시위에 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이승만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역사의 평가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명확하게 반대했고 독재자 내쫓는데 싸웠고 군부 독재 세력과 싸우는 떳떳한 조상이었어 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거를 사기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는데 그 기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위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한 조상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사설도 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비교적 나온 건데요. 파묘의 800만 흥행을 보며 이제 관련된 주제로 조선일보에서 나온 칼럼의 내용입니다. 파묘는 허위로 판명난 쇠말뚝 낭설을 토대로
한반도 전기를 끄는 사무라이 혈궤를 때려잡는 친일 청산 스토리로 흘러왔다. 네, 파내야 할 건 친일파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 안의 일본 트라우마였다고 하는데요. 저 솔직히 이거 보면서 한 가지는 공감됐습니다. 네. 말뚝보다 더한 거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리쳐야 되는 과제가 있다. 맞다. 트라우마는 아니겠지만 네. 말뚝보다 더한 것이 지금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물리쳐야 된다. 거기 딱 하나 제가 밑줄 그었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논리로 보면은 다 잊어버려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뭐하러 계속 얘기하냐. 그치. 그러면 6.25 전쟁에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국군에 대해서 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뽑아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는 허위로 판명난 쇠말뚝 낭설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때 그것이 민족의 정기를 끊는다고 박은 게 아니라 측량하려고 박은 쇠말뚝인데 그 쇠말뚝조차 조선의 민중들은 나라 빼앗긴 나라 측량해서 쟤네를 뺏어간다고 해서 1913년 162건이 드러날 정도 쇠말뚝을 뽑는 표지판을 훼손하는 저항을 한 흔적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는 패관이 답이지.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안에 일본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일본은 스트레스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거리. 정말 파내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파내야 할 것은 이러한 조선일보라는 일본의 친일파 말뚝. 그리고 이승만 김용환이나 짓겠다라고 하는 일본 친일파의 말뚝. 이런 말뚝들을 뽑아내는 거. 그 행위가 뭐냐? 4월 10일 날 일본 찍는 거예요. 네, 저 4월 10일 날 일본이 아닙니다. 일전이에요.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깜짝 놀랐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외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실제로 뭐 가까이 있는 뭐 일본 분들이나 일본 시민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한국의 보수 수구 세력보다도 오히려 역사 인식이 더 분명하고 네. 일제의 그 강탈, 수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정작 내 나라 국민들은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의 시민들이 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좀 이제는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대승적인 뭐 통 큰 외교, 통 큰 치킨은 아니고 통 큰 외교를 이야기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으로 접근돼야 될까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I Love You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 주인공이 우리나라의 최종엽 배우고요. 일본의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이게 일본 TBS인가? 하여튼 지상파의 남자 주인공의 한국인이 등장한 처음이라고 해요. 지금 일본 여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최종엽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전에 윤사마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문화의 힘으로 일본을 이겼는데 아직 일본을 이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길 건데 일본 못 따라와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백 대표가 얘기했던 외교적인 문제예요. 외교의 문제는 지금 미국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는 삑 없습니다. 한미일 동맹 없어요.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은 없어요. 한미일 동맹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군사적으로 북중러 동맹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북중러를 전쟁 대상으로 만들어 싸우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겠다라는 일본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쓰러졌던 일본 경제가 부흥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저는 인도네시아의 중립 외교라든지 스웨덴이 나토로 넘어갔지만
수백 년 동안 중립 외교를 통해 가지고 성장한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외교는 원래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저기 대만 문제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뿔 나가지고 막 쏘아붙이는데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무서워서. 자, 외교 관계는 어차피 다 승량이 때들이에요. 우리나라 동맹 맺는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것이지.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이 상황에서 경제 망칠 정도로 대통령이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입을 털고 있습니까? 멍청이도 이렇게 멍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5.2%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어요. 왜? 작년에도 5.2% 성장했거든. 군사비 지출 7.2%까지 제시했어요. 왜? 작년에도 7.2% 달성했거든. 중국이 망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와서 뭘 얘기하냐? 창피하지 않냐? 중국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면했던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저는 외교 담당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말 안 하고 납작 엎드려서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진희 빠이빠이 하고 자기는 챙겼다 이거지. 그러고 나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이 외교적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 답이 있냐 이거야. 개 XX들아 진짜. 아우 말을 못해 네, 진짜. 평소에 저 백현빈의 정면 돌파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언어적으로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네. 많이 좀 정제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정리를 해보면 이번 총선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 조금 임팩트 있게 시민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이야기할게요. 1번 찍으면 대한민국 만세, 2번 찍으면 대1제국 만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번 찍으면 대한민국 만세, 2번 찍으면 대1제국 만세라는 것. 네,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저는 시민의 딱 3가지 간절한 움직임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한말에 만민공동회가 지금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논의를, 이야기를 이어갈 때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집강소라고 하죠. 자치기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집권해보는 경험이 이제 어느 때보다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일제의 수많은 침탈 속에서 언어를 지키고자, 문화를 지키고자, 경제를 지키고자 다양한 자리에서 일어났던 우리 시민들의 운동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돌아보고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들이 있을 때 독립과 평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이 움직여야 이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기호 1번의 이름은 바로 시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의 소리를 응원해 주시는 이 연대와 공감님의 이 닉네임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연대하고 공감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와. 연대하고 공감하는 시민이 4월 10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민이 집권하는 사회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현빈의 정면 돌파 백현빈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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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아, 나 오늘 할 얘기 다 못했는데. 또 할 얘기 있었는데.